총 15가지 노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14번째는 그 C++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5번째 노트에는 여기까지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은 간략하게 뭐가 있는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라이브러리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또 잘 쓰려고 그러면은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듣겠죠? 네. 자료구조 들으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자료구조들을 많이 쓰게 돼요. 문제 해결할 때. 스택을 쓸 수도 있고, 큐를 쓸 수도 있고, 뭐, 셋 쓸 수도 있고, 맵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동질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한다. 언어에서 동질 구조. 동일한 종류의 값들을 여러 개 저장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배열을 언어 자체에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배열은 그냥 공간만 제공을 하지 뭐 관련된 어떤 연산 같은 것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용할 때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C++에서는 우리가 배열이 필요하면은 실제 배열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배열이 필요할 때 벡터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선언할 때 조금 달라질 뿐이고 나중에 쓸 때는 C++는 어때요? 연산자를 재정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코드는 배열을 사용할 때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선언할 때는 벡터라고 선언하지고 일반 배열은 배열로 선언하지만 사용할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int, list, 100이래, 10 뭐 이렇게 해서 배열을 쓸 수 있는데 이것 대신에 그냥 std, 벡터, int, list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 똑같이 list 0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선언할 때만 좀 차이가 있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연산자들을 C++에서는 재정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대신에 쓸 수 있는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C++ 03까지서는 주로 이 벡터만 배열 대신에 벡터만 썼는데 이제 C++ 11부터는 std array라는 거를 또 제공을 해요. std array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럼 얘와 std array와 기존 배열하고의 차이는 뭐냐? 얘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해줘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해준다. 배열을 객체로 취급해주면은 뭐가 달라질까? 기존 배열하고. 기존 배열은 데이터를 이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주소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C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얘는 객체예요. 그럼 우리 객체를 보통 인자로 전달할 땐 주로 어떻게 전달해요? 참조 타입으로 전달하죠. 참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열을. 참조로 전달할 수 있고 얘는 배열을 어떤 함수에 전달했어. 그러면 이 함수에서 얘가 배열인지 아닌지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뭐를 같이 보내줘야 돼? 배열의 크기나 용량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C에서 프로그램할 때는.
그런데 얘는 객체니까 객체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std 어레이에는 뭘 추가적으로 유지하고 있을까? 배열의 용량 정보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참조로 다른 함수에 전달하면 어떻게 돼? 그 함수에서도 얘가 배열인지 알 수 있고 얘의 용량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d array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 다른 언어들에서 갖고 있던 장점들을 C++도 계속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해주는 언어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바가 그렇게 합니다. 자바라는 언어, 여러분들이 또 다음 학기에 자바를 배울 텐데 자바에서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해줘요. 근데 그것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도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자의 전달이 일반 객체와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고 배열의 용량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가능할까? 대입이 가능해져요. 대입이 가능해진다. 이 대입은 또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까? 연산자를 객체로 만들었으니까 클래스를 정의했다는 거죠. std array. 그럼 거기에 뭘 정의하면 돼요? 대입을 가능하게 하려면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열에선 가능하지 않았죠. list1 equal list2가 되면은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list1에 있는 데이터를 list2로 복사를 해줘요.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t와 용량을 주어지고 있어요. 배열을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배열을 무슨 타입을 만들고 싶냐? 정수. 그리고 용량은 5. 그러니까 그러면은 std array하고 벡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벡터는 동적 배열이에요. 용량이 알아서 늘어나요. 근데 얘는 용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배열하고 차이가 없어요. 용량이 고정된다는 측면에서는. 하지만 얘는 이제 클래스로 객체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하고 참조로 인자를 전달할 수 있고 용량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갖고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td array를 인자로 넘길 때는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넘기면 여기에는 어떤 std array만 넘길 수 있냐면은 정수이고 용량이 5인 배열만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범용적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을 만들어서 요 tmax는 여기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배열도 다 받을 수 있죠. 어떤 종류의 std array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타입이 뭐든지 간에 용량이 뭐든지 간에 다 받을 수 있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게 되겠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는 뭐만 넘어가요? 타입이 int이고 용량이 5인 애들만 인자로 넘길 수 있습니다. 타입이 int인데 용량이 10이네. 절로 못 넘겨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메소드도 있는데 주로 이런 메소드보다는 사이즈를 많이 쓸 테고 그 다음에 주로 뭘 쓰냐면은 요 연산자를 많이 쓰겠죠. 배열 쓸 때. 그래서 이제 배열 대신 쓸 수 있는 게 벡터도 있고 std array도 있는데 주로 사용할 때는 이제 뭘 갖고 써요? 요거 갖고 쓰겠죠. 그 코딩 할 때는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설명드린 거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그 복합 타입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한 번씩 방문하기 위해서 뭘 쓴다? 어떤 개념? 반복자라는 걸 쓴다 라고 했고 C++에서 반복자는 무슨 개념? 포인터 개념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begin, end, C begin, C end. 그래서 begin과 end는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뭐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begin과 C end는 접근만 할 수 있지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쓰는지 간에 이제 잘 쓰시면 돼요. C begin, C end. 근데 이 반복자는 하나씩 차례대로 거기서 정해놓은 그 접근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말고 다른 방법, 다른 형태로 뭐 두 칸씩 건너 뛰어든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 반복자를 쓰기가 불편하겠죠. 그렇죠? 이 반복자는 그 이런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 반복하는 방법에 따라서만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이면 이제 처음부터 쭉 가겠죠,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벡터는 이제 배열 대신 쓸 수 있는데 얘의 특징은 뭐다? 용량을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근데 용량을 자동으로 늘려주는데 그 용량을 늘려줄 때 비용이 비싸요. 왜냐하면 이 벡터도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어요? 배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배열은 용량을 늘릴 때 그 위치에서는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위치에다가 배열 확보하고 뭘 해줘야 돼? 데이터를 복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이런 벡터를 쓰겠다. 또 std 어레이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자료 구조의 내부적인 구현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비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2학기 때 자료 구조 배우면은 이런 벡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구현을 해봅니다.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이해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익힐 때 이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수많은 연산들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연산은 상수이고 어떤 연산은 ON이고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위주로 연산을 써야 될까? 상수 비용이 되는 효율적인 연산들만 위주로 사용을 해야 좋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게 상수 비용이고 어떤 건 ON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벡터에서 ON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게 ON일까? 배열이 있어요. 배열에서 어떤 거를 했을 때 ON의 비용이 들까? 탐색. 오케이. 삽입과 관련해서 그럼. 어디다 삽입할 때 ON 비용이 들까? 중간이나 맨 앞에 넣으려면은 ON 비용이 들죠. 데이터가 우리가 배열을 쓸 때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 여기다 넣는 게 제일 저렴해요. 그렇죠? 이거는 상수 비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서 그걸 해주는 게 푸시백이에요. 얘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또 빼낼 때도 뭐가 제일 효과적일까? 팝백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뒤에서 빼내는 것. 뒤에서 얘를 주고 이걸 지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됐을 때 맨 앞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넣으려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하나씩 다 뒤로 옮겨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push front라는 게 있다. 그럼 얘 비용은 어떻게 될까? 벡터에서. O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팝 프론트도 무지 비싼 거가 돼요. 왜? 얘를 빼내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씩 또 앞으로 당겨줘야 되지. 그러니까
벡터를 쓸 때는 얘가 가능해요.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해주죠. 그렇지만 얘의 비용은 어때? 무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벡터를 쓰는 게 좋겠다는 걸 알고 뭐 위주로 써야 돼요? 요 두 개 위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도 내가 잘 안다. 미리 어느 정도 필요할지 안다. 그러면은 그냥 리스트 1 이렇게 써서 계속 푸시백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리저브 100 아니면 이렇게 5. 그러면 용량을 5개짜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거 리스트 1은 용량도 0, 크기도 0이에요. 저렇게 하면. 그러면 리스트 1에 0.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공간 확보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에 푸시백 0 이건 돼요. 푸시백 하면 0이 들어가. 용량이 1, 사이즈도 1 늘어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 경우에는 공간을 5개, 용량이 5, 크기도 5예요. 모두 0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요.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요 두 번째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이 100으로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확보를 해 놓으면 내가 이렇게 요 색인 갖고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쓸 수 있어요. 확보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이거 쓰면은 에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만들 때도 벡터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를 만약 예측 가능하면은 그 용량만큼 확보해 놓고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늘어날 때 보통 이렇게 늘어나요. 2배로 용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한 33개 썼다. 그럼 어떻게 돼? 거의 반은 낭비하고 있는 거죠. 확보된 공간에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늘 때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미리 모르면 할 수 없는데 미리 알면 필요한 만큼 확보해 놓고 쓰는 게 저렴한 거죠. 얘를 갖고 쓰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확보 안 해놓고 계속 추가하려면 내가 얘를 동적으로 늘리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쓰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별표해 놓은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푸시백, 팝백, 요 두 개. 네. 그러니까 요 경우에 내가 배열을 얘기할 때 항상 용량하고 크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요 경우에 용량은 10이에요. 크기는 빵이에요. 데이터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근데 얘는 용량이 오고 리스트 5 하면 용량이 오고 크기도 오고 모두 다 무슨 값으로 0으로 초기화해 놓은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5와 1 줬어요. 그러면 용량이 5, 크기가 5 모두 1로만 세팅됐어요. 근데 얘는 초기화를 안 하고 그냥 공간만 100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용량은 100인데 크기는 0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4에 푸시백 뭘 하면은 얘는 어디에 들어가? 맨 앞에 들어가는 거죠. 맨 앞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푸시백 하면 어디에 들어가냐? 그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용량과 크기는 용량은 확보된 공간이고 크기는 현재 내가 그 복합자료 구조에 집어넣어 놓은 그 데이터의 개수가 돼요. 그러면 사이즈는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용량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현재 용량. 그래서 이게 차면 벡터는 어떻게 돼? 용량을 2배로 늘려요. 그래서 또 그 다음부터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써보시면 개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료 이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를 쓸 때
어떤 연산이 비싸고 어떤 연산은 싼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저렴한 연산 위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여기 갖고 다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C++11이 되면 푸시백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인플레이스백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벡터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구조에.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걸 보세요. 여기에 벡터가 이제 스튜던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S라는 학생을 만들어서 푸시백 S를 넣었어요. 근데 S의 네임을 성춘형으로 바꿨어요. 요 지역 변수 S에. 그럼 여기서 스튜던트 0의 getName 하면은 홍길동이 나올까? 성춘형이 나올까? 성춘형이 나올까? 홍길동이 나올까? 홍길동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집어넣을 때 뭘 집어넣었어? 홍길동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벡터를 써서 수정한 게 아니라 그 집어넣을 때 썼던 객체를 수정했어요. 그럼 그 수정이 벡터에 반영돼야 돼? 반영이 안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S라는 걸 받아서 푸시백 안에서는 또 뭘 할까? 그 S 자체를 저장하지 않겠죠. 뭘 하겠어요? 또 하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얘 말고 얘를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복제된 애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얘 자체를 이 참조로 받은 애를 그냥 넣어놓으면은 얘 수정하면은 뭐가 출력되겠어요? 성춘형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푸시백 안에서 뭐래요? 임시객체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문제, 임시객체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C++11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요. 인플레이스 백 하는데 여기에는 뭘 주냐면은 이 타입의 생성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인자들을 줘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래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한번 여기서 이 동네에서 만들어지고 푸시백 안에서 또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에서만 한번 만들어지죠. 그래서 푸시백을 쓸 때 내 환경에 따라서는 푸시백을 쓰지 말고 뭐 쓰시면 좀 더 효율적이에요? 인플레이스 백. 뭐 다 있어요. 뭐 푸시 프런트 있으면 인플레이스 프런트도 있고 그냥 프런트 뭐 하여튼 어떤 연산자 있으면 옛날에 사입했던 연산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스라는 게 있고요. 인플레이스는 객체 자체를 받지 않고 뭘 받아요? 그 객체에 생성자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래스 스튜던트에 생성자가 뭐 문자열, 학년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튜던트에 있는데 문자열도 있어요. 학년은 생략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생성자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은 그 종류에 맞는 인자를 제공하면은 안에서 뭘 이용해요?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벡터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되는 거를 어떻게 한 번 더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C++11 이후부터는 푸시백을 할 때 혹시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안 쓰이고 그냥 안에다 집어넣으려고만 만드는 객체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거는 인플레이스 백. 이해 안 되면 열심히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얘는 두 개가 생긴다. 두 개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의 객체가 생긴다. 그리고 둘 다 임시 객체예요. 별로 쓰이는 객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객체는 진짜 임시 객체죠. 그렇죠? 요 인자로만 줄 때만 쓰이고 다른 데 쓰이지 않잖아. 그래서 두 개의 임시 객체 생성되는 거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이제 조금씩 설명드리는데, 페어라는 거 있어요. 페어. 그래서 쌍으로 유지하고 싶은 게 있으면 페어를 쓰시면 됩니다. 페어. 뭐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복합 타입들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메소드들이 있어요. fill, 채우는 거, 벡터들을 비교할 때 쓰는 거, 아니면 뭐 큐를 비교할 때 쓴다든지, 미스매치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remove. 이런 거 0을 다 remove 해달라.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1, 2, 3, 4, 5 앞으로 다 당겨주는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그 길이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리사이즈를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replace 0을 다 1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count 하는 게 있고, count 그러면 0의 개수. 이런 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짜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카운트 하는 거. 짜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짜고 있느니 얘를 쓰는 게 확실히 더 효과적인 거예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가독성도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라는 건지 금방금방 눈에 띄니까. 민, 맥스, 민맥스 뭐 이렇게 해서 민 찾는 거, 맥스 찾는 거 등등. 근데 이런 것도 이 반환값이 뭔지는 잘 보셔야 돼요. 오토인데 이 별표 쓰니까 뭘 반환해 줄까 여기서? 반복자의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 포인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런 거에 결과값을 받을 때 여기에 타입을 여기서 나열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오토를 즐겨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잡하니까 그걸 다 쓰려면 find, sort, 뭐 binary search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중복된 거 있는지 찾아라. 그러면 sort에서 찾을 수도 있고, unique라는 메소드 이용해 찾을 수도 있고, set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set에 다 넣으면 돼. 넣다가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야? 중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unique. 이 unique는 저렇게 정렬돼 있을 때 1, 2, 3, 4, 5로 만들어줘요. 얘가. unique라는 메소드. reverse. 거꾸로 뒤집는 거. 거꾸로 뒤집는 것도 종종 좋죠. 필요하죠. 그리고 집합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set differenc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들 간에 이런 게 있을 때 얘가 합집합, 뭐 교집합, 뭐 차집합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스택은 무슨 구조죠? last in first out. 맨 마지막 들어간 게 맨 앞에 나오는. Q 얘는 FIFO.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거. FIFO. 그리고 덱은 Q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덱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빼는 거나 뒤에 여기 추가하는 게 다 효과적이에요. 앞에다 push front, push back, pop front, pop back이 다 효과적인 게 덱이에요. 덱. 셋이 있고, 또 맵.
이 맵은 또 여기서는 맵 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원래 맵이 뭐냐면은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매핑해 주는 거예요. 매핑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5개, 애플은 2개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럼 애플이 몇 개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맵 애플 하면은 내가 얻어낼 수 있어요. 이때 뭘 쓰냐면은 색인 연산자를 재정의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색인 연산자 하면은 여기에 무슨 값이 올 걸로 생각하나? 정수가 올 걸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꼭 정수를 안 쓰고도 재정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냥 색인이면은 무조건 정수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면은 C++에서는 요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정수를 안 써도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스마트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포인터는 우리가 원래 C++에서 동작할 때는 new, delete를 해야 돼요. 내가 new를 했으면은 때 되면 delete를 해줘야 돼요. 근데 스마트 포인터는 내가 동적 할당한 다음에 가만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반납을 해줘요. 편하죠. 편한데 new, delete 하는 것보다는 얘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 성능은 얘가 더 무거워져요. 왜? 내부적으로 그거를 언제 딜리트 할지 그 정보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지만 내가 개발자 입장에선 편하죠.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동적 할당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는 세 종류가 있는데 유닉 PTR, shared PTR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PT 유닉 PTR은 그 동적 할당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최대 몇 개? 한 개만 유지할 수 있는 게 유닉 PTR이고요. shared PTR은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유지해도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닉 PTR은 한 개, shared PTR은 여러 개 유지할 수 있고요. 얘를 할당할 때 옛날에도 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make shared, make uniqu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줄, 동적 할당한 줄 빼고는 어때? 사용하는 게. 요 보시면 일반 포인터하고 또 차이가 없어요. 아까 보실 때 벡터나 뭐 std 어레이들은 생성할 때는 좀 다르지만 사용할 때는 그냥 색인 연산을 쓴다 그러죠. 스마트 포인터도 마찬가지예요. 생성할 때는 좀 복잡한데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별표 P. 옛날 포인터 쓰듯이 똑같이 쓰시면 된다. 그리고 유닛 PTR은 하나만 유지해야 되니까 P가 유지하고 있는데 P1에 똑같은 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에러 납니다. 무브는 가능해요. 무브 가능하면 이제 P는 이제 무효화되고 P2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share PTR은 여러 개의 share 포인터가 요 할당된 공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동적 배열도 요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 포인터의 경우에는 유닉 PTR만 유지할 수 있어요. 동적 배열은. share PTR 갖고는 동적 배열을 못 만듭니다. 근데 이런 거는 동적 배열로 만들 필요 없이 이런 거 필요하면 뭘 쓰시면 돼요? 벡터를 쓰시면 돼요. 요거는 벡터. 동적 배열이 필요하다. 그럼 벡터. 그냥 단순한 것들을 동적 할당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직접 new 할 수도 있고 귀찮으면 스마트 포인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도 C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가능했어요. 근데 옛날 C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램 하려면은 함수 포인터라는 걸 썼었고요. 함수 포인터는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포인터 쓰는 게 귀찮듯이 함수 포인터는 더 귀찮아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기는 힘들고 그런데 이제 C++11부터도 이제 이 좀 더
쉽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포인터 대신에 내가 어떤 함수를 인자로 받는 거를 선언하고 싶다. 함수를 인자받는 거를 선언하고 싶다. 그럼 뭘 쓰시면 되냐면 std 펑션에 있는 거를 쓰시면 돼요. std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입력이 몇 개? 2개. 출력은 당연히 하나인데 타입이 int예요. 정수 2개 받아서 정수 하나가 주는 함수를 인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foo 함수의 어떤 기능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전달받는 함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은 아까 보면은 count라는 함수 있었죠. 그럼 여기에 복합 타입이 오고 값이 와요. 그러면 이 복합 타입의 이 값이 몇 개 등장하는지를 찾겠죠. 카운트 해주겠죠. 근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카운트 띄고 if인가? 아니면 카운트 if인가 모르겠는데 복합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함수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복합 타입을 요 함수에 넣었을 때 충족되는 애들은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홀 수 있는 애들 카운트해라. 짝 수 있는 애들 카운트해라. 뭐 3에 배 수 있는 거 카운트해라. 뭐 별의별 거 10보다 큰 애들 카운트해라. 요걸 뭘 쓰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뭐 여기 때는 뭐 이런 std 펑션 뭐 불 int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수 하나 받는데 결과값은 불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함수를 내가 별도 정해놓고 여기다가 넘겨주려면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람다 표현식이에요. 람다 표현식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는 캡처인데 캡처는 조금 지나가고 요게 함수의 입력이에요. 얘는 함수의 매개 변수가 몇 개? 1개예요. 요거는 뭘까? 반환 타입이에요. 정수 하나를 받아서 부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코드는 요거예요. n 모드 2는 0. 그럼 n이 짝수일 때 참을 주는 거죠. 근데 요 반환 타입은 생략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충분히 return 문 가지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여기다 넘기면은 짝수인 애들만 카운트 해주겠죠. 짝수인 애들만 카운트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짝수인 애들, 홀수인 애들, 3의 배수인 애들을 카운트 해줘요. 그럼 이렇게 받은 애를 내가 실행하고 싶다. 여기 함수에서 어떻게? 요거를 함수 이름으로 써서 인자를 넘기면 돼요. 필요한 인자를. 이 predicate는 뭘 받아요? 입력으로? 정수 하나 받아서 뭘 반환해줘요? 불을 반환해줘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n을 입력으로 줘서 불이면 참이면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count if를 만들었지만 이 함수가 들어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알고리즘 가면 count if, replace if 뭐 기존에 있던 거에 if 붙어 있는 게 다 많아요. 그럼 걔는 뭐다? 함수형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replace if, replace 하는 조건을 내가 함수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네. remove if, replace if, count if 뭐 이런 함수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함수형 프로그램 이후 다 추가됐다라는 거고요. 그건 생략하고. 요거는 함수죠. 람다 표현식 함수예요. 그러면 요거랑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이 함수하고는 어떤 데이터예요? 별개의 데이터죠. 그렇죠? 함수 안에 함수를 정의하는데 밖에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써. 그러면 원래 가시 영역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쓰냐면 캡처를 써요.
내가 요 람다 표현식을 정의하는 요 영역 내에 있는 어떤 변수를 내가 이 표현식에 있는 몸체에 쓰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 캡처를 해주셔야 돼. 캡처를 해야 되는데 캡처할 때 요걸 쓸 수 있고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요렇게 쓸 수 있고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쓰면은 캡처를 어떻게 해? 참조로 캡처하는 거예요. 참조로 캡처하면 뭘 할 수 있을까? 해당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퀄로 하면은 해당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어딨어? 여기는 뭐 굳이 참조로 캐치할 필요 없는데 참조로 해야 좀 더 뭐라 그러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얘를 받아서 그 값을 여기서 계산 플러스 해주고 있어요.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바깥에서 어디 있어? 여기서 플러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는데 요 n은 요 n이죠.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안 돼. 매개 변수 이용해서 몸체를 구현하는 거예요. 원래 함수 구현할 때 뭘 쓸 수 있어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변수가 아닌 밖에 것을 쓰려고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캡처를 해줘야 된다. 캡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참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콜 바이 밸류라는 방법, 콜 바이 레퍼런스 하는 방법. 근데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그 캡처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캡처하기 위해서, 또는 이 자체 내에서 수정된 게 끝나고 나도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캡처할 때 뭘로 한다? 레퍼런스로 캡처한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일 처리네. 그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